지금 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무슨 강대국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교수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자료화면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교수가 보여준 자료화면과 한국에 관한 강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이고 미국인 대학생이에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존슨 교수님의 세계 경제학 수업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모두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일까? 중국?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 그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존슨 교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정말로? 제 옆에 앉은 여학생은 눈을 굴렸습니다. 갑자기 나옴이라는 일본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는 정말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크게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치적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강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건 그냥 불가능해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한국은 좋은 곳 같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말도 안 됐어요. 존슨 교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는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는 버튼을 클릭했고 큰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최고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위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26%, 2위 중국 CATL 21%, 3위 한국 삼성 SDI 15%, 4위 한국 SK온 12%.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상위 4개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기 자동차 시장은 단지 자동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환경, 군사 기술,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이 배터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LG 에너지 솔루션 간판이 붙은 유럽과 미국의 거대한 공장들을 보여주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그리고 볼보는 한국 기업들 없이는 그들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요. 유명한 자동차 제조국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CATL이 실제로 세계 1위라고 어디선가 읽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CATL은 중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듭니다.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우리 모두가 더 잘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에요. SK온은 포드와 함께 충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주행거리는 2배가 되며 거의 불이 붙지 않는 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 배터리들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지면 전기차를 영원히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화면에는 안쪽에 삼성 SDI 제공 로고가 있는 고급 독일 전기차가 보였어요. BMW와 아우디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도 삼성 배터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과 협력하기 위해 독일의 자존심을 제쳐두었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저에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단지 전기차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배터리를 장악하는 차가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나오미는 조용히 앉아서 노트북에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8년 큰 금융위기 때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있을 때 LG는 과감하게 배터리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세상이 한 발 물러설 때 한국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연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보여주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래프에서는 수년에 걸쳐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용감한 투자 덕분에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들은 이제 한국산이라고 적힌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단순히 달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깊이 생각했어요. 저는 이전에 한국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 중국, 독일 같은 큰 나라들이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한국이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모두를 앞서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방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는 우리가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미래 교통수단의 심장을 장악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 더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동차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물이라고 대답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적입니다. 그가 전 세계 수돗물에 관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음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은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사람들이 수돗물 때문에 병에 걸렸던 플린트 수질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돗물이 너무 깨끗하고 안전해서 브랜드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아리수라고요. 사진들은 초현대적인 수질 검사 시설과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보여주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가끔 물이 갈색으로 나와서 엄마가 우리에게 사용하기 전에 잠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은 5시간마다 수질을 검사하고 파이프 내부에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집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옆에 앉은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와, 우리도 여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물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 존슨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그는 교실 중앙으로 걸어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현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가 물으셨어요. 일부 학생들은 석유라고 추측했고 다른 학생들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두뇌는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작은 칩들이죠. 그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메모리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차트가 나타났어요.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디램 1위, 삼성일렉트로 한국 43%, 랜드 1위, 삼성일렉트로 한국, 2위, SK하이닉스 한국.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내부에 한국산 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디지털 두뇌를 만들어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 스마트폰,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까지 가동시킵니다. 한국의 메모리 칩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항상 똑똑한 질문을 하는 중국 학생 첸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프로세서 칩에서는 대만이 더 강하지 않나요? TSMC가 1위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TSMC는 프로세서 칩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력 없는 두뇌는 쓸모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30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GAA 기술 칩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메모리 사업을 인수해 이제 고속 SSD 저장 장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존슨 교수님과 논쟁했던 일본 학생 나오미가 조용히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녀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한국산 반도체가 없다면 AI도, 전기차도, 5G 네트워크도, 자율주행차도 없을 겁니다. 세계는 매일 더 디지털화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잠시 멈추셨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칩 부족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몇몇 고학년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칩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전자제품 가격이 매우 비싸졌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메모리 칩을 만듭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놀라워했어요. 전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에 그들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존슨 교수님은 우리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셨어요.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에 관해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 손을 포함해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작년에 팔이 부러졌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기다렸고 엄마는 아직도 그 청구서에 대해 불평하세요. 여러분이 심한 복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천 달러가 듭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지난달에 간단한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어요. 한 번의 검사에 700달러가 들었고 나중에 더 많은 청구서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엄마는 청구서 실수를 고치기 위해 수많은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리모컨을 클릭하셨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밝고 깨끗한 한국 병원들과 접수실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의원에서 의사를 만나는데 약 5달러가 듭니다. 5달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형 병원에서도 기본 진료비는 약 1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종종 같은 날에 예약 검사 결과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도 건너편에 앉아있는 중국 학생리는 믿을 수 없어 보였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 MRI를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려요. 저는 할머니가 MRI가 필요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예약을 위해 거의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속도, 정확도, 그리고 공공 접근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시민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은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화면에는 새벽 2시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한국 의료진이 보였어요. 의사들은 제가 본 피곤하고 서두르는 의사들과 달리 정신이 맑고 배려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먼저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케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며 따뜻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제시카의 눈이 촉촉해 보였고 그녀는 엄마가 그런 나라에 살았더라면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시카의 엄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엄마의 병동안 의료 예약과 비용으로 어떻게 고생했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연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선진국은 부자들만 좋은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보통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던 학생들조차 모두 진지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지 저렴하고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술 성공률과 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위암, 대장암, 간암에서 그들은 선진국들 중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화면에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국 의사들의 의학 논문들이 보였어요. 또한 첨단 로봇이 수술을 하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수술 기술부터 새로운 암 치료법까지 한국은 의료 강국이 되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학생 클레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유럽도 좋은 건강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스템은 대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수술을 위해 1년 이상 기다립니다. 한국은 의료를 접근 가능하고 빠르며 동시에 고품질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화면이 바뀌어 한국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었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센터와 상세한 추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동안 모든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센터, 신속한 접촉 추적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로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여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했어요. 제 학교는 몇 달 동안 폐쇄되었고 검사를 받는 것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삼촌은 정말 아플 때 병원 침대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했나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마법 같았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저에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알렉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의료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전자의료 기록, AI 진단, 원격 의료와 같은 기술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리는 것만큼 좋은가요? 나오미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분명 단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매우 긴 시간 일하며 많은 환자를 빠르게 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며 의료에 훨씬 적은 비용을 씁니다. 그는 국가별 평균 수명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클릭하셨어요. 한국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와우, 저는 혼자 말했어요. 저는 이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또 어떤 것이 저를 놀라게 할지 궁금했어요. 존슨 교수님은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유튜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 웃었어요. 저의 할머니도 유튜브가 무엇인지 아시니까요. 유튜브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터넷이요. 저는 다른 여러 학생들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속도요. 누군가 뒷줄에서 외쳤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무언가가 로딩되기를 기다리며 짜증이 나나요? 모두가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할 때 저녁에 우리 와이파이가 느려질 때요. 첸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줌 수업은 매 세션마다 적어도 한 번은 멈춥니다. 기숙사 와이파이가 끔찍해요. 공감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학교 와이파이도 꽤 나쁘거든요. 존슨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버퍼링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라진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면 놀라실 겁니다. 그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가 나타났어요.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연이나 멈춤 없이 비디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영상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G를 가장 먼저 출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 차트가 표시되었어요. 2024년 글로벌 인터넷 속도 순위. 한국 평균 속도 230mbps, 미국 140mbps, 독일 90mbps, 일본 110mbps.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한국의 인터넷은 우리 것보다 거의 2배나 빨랐습니다. 그들이 버퍼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네요. 한국은 어디에나 광섬유 케이블이 있습니다. 단지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과 작은 마을까지도 확장되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지하에서 이동하면서도 지연 없이 고화질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의도하지 않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몇몇 타고들이 웃었지만 그들도 저만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인가요? 서울 지하철에서 정말 로딩 시간이 없나요? 뉴욕 지하철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셀룰러 서비스조차 없잖아요. 존슨 교수님이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울 지하철은 전체 시스템에 와이파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받는 것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하에서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것이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는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는 한국 고등학생들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사 예약을 하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이 놀라운 인터넷 덕분에 학생들은 집에서 AI 튜터와 만날 수 있고 조부모님들은 직접 휴대폰에서 의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모두가 연결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인터넷 속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빠른 인터넷이 실제로 국가를 더 선진국으로 만드나요? 존슨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어요. 버퍼링 없이 비디오를 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마스, 이것은 디지털 격차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인터넷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요. 오늘날 세계에서 인터넷 접근은 교육, 의료, 취업 기회, 심지어 정부 서비스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의 디지털 투자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특히 인터넷이 보통 가장 열악한 농촌 지역의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 사는 제 사촌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인터넷은 너무 나빠서 종종 숙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까지 운전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린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중국도 많은 5G 타워를 건설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점은 밀도와 실제 사용자 경험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전체에 걸쳐 5G 기지국을 극도로 가깝게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속도가 일관되게 높게 유지됩니다. 어디를 가든 완벽한 와이파이 신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나이, 재산,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이 현대 시대의 진정한 평등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며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주요 대학 한가운데 있는데도 신호가 2칸밖에 나오지 않는 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안전에 대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놀라운 것들에 대해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천천히 교실 뒤로 걸어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밤에 어두운 거리를 혼자서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지난 겨울 일찍 어두워질 때 농구 연습 후 집에 걸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드는 느낌은 무엇인가요? 잠시 침묵 후 누군가 말했어요. 두려움이요. 정확합니다. 두려움이죠. 우리는 위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걱정하죠. 그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2024년 글로벌 주요 도시 안전순위라는 제목의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2위였습니다. 뉴욕은 18위, 런던은 29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36위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한국, 특히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화면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CCTV 카메라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에는 도시 전체에 1만 개 이상의 고품질 보안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시간 관제 센터가 영상을 분석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몇 분 안에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감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교수님,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모든 카메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영어 수업에서 읽은 1984라는 책처럼요? 존슨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이 카메라들을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호로 봅니다. 서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80%의 확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리에서 쓰러지면 누군가 멈춰서 도와줄 겁니다. 화면에는 분실물을 경찰서에 반환하는 사람들, 노인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돕는 모습, 그리고 밤에 혼자 걸으면서 걱정 없이 전화를 확인하는 여성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밤시간 범죄율은 파리나 뉴욕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성들과 노인들은 늦은 밤에도 혼자 걷는 것을 안전하게 느낍니다. 저는 엄마가 항상 도시에 있을 때 전화기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넣어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존슨 교수님은 서울에서는 분실물의 80%가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여주셨어요. 미국과 유럽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약 30%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 사람들이 더 정직해서인가요? 토마스가 물었어요.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그들의 공동체 가치에 있습니다. 정의라는 한국의 개념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도 느끼는 연결감과 책임감이죠. 화면에는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돕는 사람들, 화재에서 서로를 구하는 이웃들, 그리고 길 잃은 아이들을 경찰에 데려다주는 어른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함께 도우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스마트 기술과 효과적인 경찰력과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든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생각은 저에게 놀라웠어요. 저는 제가 혼자 어디를 갈 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알아챘어요. 수업 초반에 한국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던 나오미조차도 자세한 노트를 작성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존슨 교수님이 교실 앞에 우뚝 서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단력과 비전으로 재건했죠. 그가 계속하는 동안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배터리 기술, 반도체 제조, 의료 시스템, 인터넷 인프라, 공공안전,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혁신을 이끄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우리 각자를 바라보셨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천천히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도 일어나서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저도 합류했는데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생각하면서요. 수업이 끝났을 때 우리 중 아무도 평소처럼 서둘러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한국산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 나라가 미래에 어떤 다른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지 궁금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전에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계속 생각나는 나라에 대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제 생각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지도에 있는 작은 나라, K-팝과 김치의 나라였을 뿐인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트북을 펼쳐 수업 시간에 적은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세계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 디지털 두뇌를 지배하는 나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 존슨 교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뒷면을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제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이제야 그 연결고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어두운 거리를 걸으면서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저는 문득 서울의 밤거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카메라가 지켜주고 낯선 사람들도 서로를 돕는 그곳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려받을 수 있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곳. 저는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니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주말에는 제시카와 함께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나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를 예술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 저는 존슨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교육에 대한 헌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 사회와 달리 한국은 공동체의 웰빙과 사회적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달랐어요. 어쩌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한 달 후, 저는 대학신문에 잊혀진 강대국 한국의 과학기술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투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아시아 문화 동아리에서는 한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세미나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수업은 끝났지만 한국에 대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한국은 저에게 그 모든 것에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안녕하세요를 배우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혁신과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세계지도가 놓여 있고 한국의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었어요. 언젠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본사를 방문하고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고 부산의 해변을 걷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 꿈을 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죠. 저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